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9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6일 야당도 의원이 오송 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묻고 비판을 이어가자 김 지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이 시작된 건 지난달 14일.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들과 보수 단체들은 잇따라 주민 소환에 반대하면서 김 지사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14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주민 소환 비용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서명이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지역 본부가 발족했고 서명을 받는 수의민은 77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지사의 발언이 오히려 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 소환 운동 단체의 분석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충북도민의 깊은 체감에서 진행된 운동입니다. 자진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하려면 오는 12월 12일까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11일 주민 소환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도 도지사가 자신이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오송 참사 문제를 가지고 주민소환을 걸기는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의 언행, 예를 들어서 친일파 발언이라든가 또는 제천 산불 났을 때의 문제라든가 충북 학사에서의 그 도시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도지사의 그 언행과 관련된 주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에 대한 질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그 주민 소환 운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 도지사가 제일 깨우치지 못한 것 같아요. 신 교수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 2022년 그 사자성어로 꼽혔죠. 올해의 사자성어. 과의불개.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나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의회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을 다 망각하고 있다. 실제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굉장한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된 거죠, 지금 대략.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시중에서 악재로 악재를 덮는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도민들이 자괴감을 가져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디바이드 앤 룰, 오래된 격언이죠. 오래된 통치 방식이죠. 갈라치고 통치하고 쉽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도민이 자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자괴감을 가져야죠. 염치, 수호지심, 그런 부분들을 도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아롱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도지사가 취임한 지 약 14개월 되어가는 시점인데 그 사이에 사실 크고 작은 구설수가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까 악재로 악재를 덮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충북 도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뉴스를 계속 이렇게 타다 보니까 사실 충북도민으로서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비판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이 다수 희생되는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을 지키던 민심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실제로 투표까지 이어질지 뭐 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투표율을 채울 수 있을지 사실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민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됐다는 것을 보면 우리 충북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그리고 이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민 소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가열되면서 주민 소환을 반대하는 지사 지킴이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것들을 우려하고 계신가요? 예, 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여론이 분열된다, 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그 생각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후 여를 막론하고 이제 도지사와 정책 이념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지켜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 자체는 지역적인 특성상 지역이 이런 정치적 분란이 실제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까 그 도지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주민 소환 하냐라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그 기존의 125건의 주민 소환 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그 계기를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 많아요. 누군가 동감할 만한 지역 주민이 인정할 만한 사안뿐 아니라 아주 지역적인 이해관계 때문에도 그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투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주민 소환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 문제라든가 여론 분열의 문제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 의장도 아까 영상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의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그래서 처음에 따끔한 질타 말씀 좋았습니다. 엄중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질타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제 경제적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이제 갈등을 유발한다. 경제적 비용, 과다한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그 외에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세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중첩된다. 그다음에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 그다음에 지방 행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검찰 수사 중첩되는 부분은 진 교수님이 지금 취지를 설명했지만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미 주민소환 제도는 참여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엄연히 제도적 취지가 다른 그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검찰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판단 영역이 다른 거고요.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 과연 누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지. 지금 양 당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럼 그 수많은 주민들이 찬반에 대한 지지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절로 일어납니까? 쉽게 일어납니까? 정쟁의 수단을, 정쟁의 도구를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제도가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데요. 이 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 소환의 그 본래 취지를 감안하면 사실 그 선관위에서 이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주체들이 주민들에게 주민 소환의 취지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 행위를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서명을 위한 홍보와 찬반 토론이 상당히 억제돼 있어요. SNS 홍보도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매스미디어로 활용한 찬반 토론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를 통해서 성명서를 낭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이제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서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나중에 투표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주민 소환이 적절히 일어난지의 문제와 주민 소환의 당초 취지가 뭐였고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판단력을 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늘상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민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주민 소환의 취지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주민 소환의 과정에서 왜 이번에 도지사가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운동본부 측의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을 면밀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 과거에 실시됐던 보은군의 그 주민 소환 사례를 보면 특정히 아주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서명하는 사람들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된다든가 추진운동본부 쪽에서 이 지역적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덜 하겠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지금 주민 소환 절차가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간 넘기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지금 요건을 보면은 그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 자체가 실시가 될 수 있고 투표를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유효 투표 총수 문제가 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홍준표 지사 사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서식도 까다롭고, 서명하는 서식도 까다롭고 또 투표할 때 그 유효인지 무효인지 가리는 그 기준도 상당히 까다롭고 이래서 요건 채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조금 그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는데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운동과 낙선운동도 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추진본부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반면에 매일매일 어디서 반대한다, 어느 단체에서 성명을 냈다 아주 자세하게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 때 아마 지금처럼 IT, 여러 가지 인증 기술, 모바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전에 이제 만들어졌고 지금 시대상을 반영해서 개선되거나 어떤 그 개혁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현장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성안길 한복판에 이제 주민소환 서명대가 있습니다. 딱 주민소환 서명대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보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서명해 주세요라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거 소환해야 되는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서 소환을 유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다만 서명할 때 서명 방식에 대한 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으로 우리 보통 이제 이름 쓰고 생년월일 앞에 쓰고 주소 쓰고 사인하잖아요. 사인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한이면 신용한을 정자체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 틀리게 읽혔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이게. 실제 경남 사례에서 보시면 27만 정도를 받으면 되는데 35만을 받았거든요. 근데 9만 명 가까이가 무효가 돼서 0.3% 차이로 주민투표에 못 들어갔습니다. 실제 이런, 그 다음에 한 종이에 보면은 5칸이 있습니다. 칸이. 같은 동 사람들은 같은 동에만 그 종이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용암동에 사는데 내가 1동 사는지 2동 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암 1동은 용암 1동 종이에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면 옛날 과거 아마 수기로 하고 이럴 때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었을 건데 지금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안을 하고 있지만 모바일로 한다든지 모바일 인증이 더 확실하죠. 남이 대신할 수가 없죠. 네. 한다든지 예를 들어 기탁금 제도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함부로 못하게 주민소환도 함부로 청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진행상의 실무상의 보완점 그다음에 아예 그 주민소환 청구할 때 보완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 조작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새 은행에서 돈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인인증서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명 자체는 인증서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그 과거의 IT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달하기 전에 선관위의 사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동이라든가 지역이 막 섞여 있으면 자기들이 분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선관위의 사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오로지 주민들이 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주민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무상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같은 거는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더라도 강력한 공직 박탈에 대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정이라든지 언행 등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선출직에 대한 정치적 경고 또는 압박 수단이 제도적 취지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는 자체에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책임, 그다음에 절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 같고 결국 종국적으로는 지금 흔히 지적하듯이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충북 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합당한 길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되도록 지도자들이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그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이 밈처럼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투표로 당선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댓글로만 비판할 수 있고 뭐 뉴스로만 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자체를 제대로 조금 깨달으셔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를 지키는 내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항상 잘해야 되겠다.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주민소환의 의의에 대해서 쓰신 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민이 자치단체장에게 경고 및 탄핵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방법이 주민소환이다.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이라든지 부끄러움에 대한 댓글들이 많은데요. YONG 땡땡땡땡님께서 수해 속에서 사람이 죽고 다쳤고 재산 피해도 났는데 도지사가 그게 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습다.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145억이 아깝다는 식의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그 오송 참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족분들이 가장 아쉬움을 이제 토로하는 부분이 지금 뭐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댓글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 같은데요. 예전엔 참사가 일어나면 물러나는 책임자가 고위직이었는데 이제는 얼굴만 들고 있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청주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금천구, 경상남도 등이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재난 예방을 잘하자는 이 조례안이 다수 여당에 의해 상임위 표결 없이 보류됐습니다. 행정사무조사도 다수의 힘으로 무산시킨 바 있듯이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당이 다수인 상임위는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가 먼저 제정해야 청주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처럼 도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일 때 충청북도 조례가 없는 상황에선 청주시에만 역할과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책임 소재, 모든 관리 주체가 도인데 어떻게 청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주시의 기초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이 그게 순리다. 청주시 중대재해 TF팀은 해당 조례안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인 것은 알지만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주시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책임 공방으로 뒷전으로 밀린 조례안은 의회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
또 이미 한 일에 대한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 앞으로 잘하자. 우리가 잘못한 과오들에 대해서 또 쌓여져 있는 경험치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되게 잘해보자. 다른 시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오히려 다른 시도에 구체적인 실행 내역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것까지도 보완해서 하자. 미래 지향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사, 형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자. 이런 부분까지를 특히나 예를 들어서 양 당의 의원님들이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청주시에서 우려하는 지금의 상황, 말하자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시장이 이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이제 고발당한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상황도 있고 실제로 또 오송과 같이 충북도 관리 구역에 있는 경우에 자기들만 했을 경우에 모든 그 청주시 관할 구역을 자기들 관할 구역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대처를 하는 이 CEO들과 그렇지만 않은 중소기업들 간에 형량의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그 부작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일단은 우리 그 입장에서 보면 조례를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우선 돼야 되고 두 번째 청주시나 충북도가 이 조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문제가 될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례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판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중대시민재해가 아직 인정된 예가 한 번도 없지 않겠습니까? 중대산업재해는 좀 몇 건 있는데 시민재해는 아직 한 건도 없고 저희 오송참사는 지금 이제 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일단 그거는 처벌의 문제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어떤 지자체장과 지자체의회의 약속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위로를 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선출된 공직자들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뒷전으로 미루고 본인들의 안전, 본인들의 그 어떤 수사 절차에서의 방어 이런 것들을 중시해가지고 네,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이런 태도 너무 아쉽습니다. 청주시 입장에서는 기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불리한 그 상황을 발생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런 그 조례를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오히려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잠깐 첨언드리면 사전적이고 전향적인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제조물 책임법 이런 걸로 비유를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슈퍼에서 빵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상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식중독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이게 상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든 사람, 제조자한테 책임을 물린다.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돼도 CEO들에게 책임을 물리고 이런 경향으로 지금 이 법이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방향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사전적 적극적 개념으로 보면 물론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 개념이지만 사전적 적극적으로 보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고 딱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오히려 정상 참작의 여지가 훨씬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라도 또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의 책임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의 책임이 있겠구나 하는 걸 사전적으로 좀 알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급기관인 충청북도가 먼저 제정을 해야 청주시도 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논리였어요.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사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진심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청주시는 법적으로 충북도와 별개로 법인격을 가지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독립적인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주시가 충청북도에 속한 기초단체니까 뭐 청주시랑 충북도가 서로 결을 맞춰서 같이 뭐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충북도가 먼저 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한다던가 그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충북도가 안 하니까 청주시가 할 수 없다? 이거는 저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앞서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시행한 경기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조례를 준비할 때 이 부분까지 좀 제대로 짚어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아까 법령 체계를 얘기했지만 법을 구체화한 것이 대통령령이나 각종 그 행정부의 령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 있듯이 조례를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집행부의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각종 이 훈령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부 계획의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조례는 이제 그 의결기관을 통과했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집행기관에서 규칙의 형태로 담던 또 다른 형태의 규정으로 담던 집행기구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고요.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못하니까 청주시가 못한다고 그렇게 걱정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그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또는 시민재해와 관련된 관할구역이 청주시 행정구역상에 있지만 청주시의 그 말하자면 관할구역과는 달리 그 실제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은 여기다라고 하는 것들 시민들은 적극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머지 과거에 그 충청북도 직할체제에 있던 것들 다 받아오든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주시가 진정으로 앞으로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적인 처벌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이제 준비하고자 했던 것들은 공공시설물, 위험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자는 게 기본 취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래함 같은 데 보면 뭐 정부 해가지고 관리자들 써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부차적으로는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세부적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놓는다 그러면 다른 시도가 지금 어떤 상징적으로 마련한 조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는다면 실제 생활 속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 조례안 내용 자체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제 시행규칙, 훈령, 지침,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만약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면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계획이라든지 뭐 하부 규칙 이런 것들 같이 좀 작업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을 짚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이 찾아오셨죠? 네, 유저 PK님께서 국가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자는 조례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결국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약간 자조 섞인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140억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1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주고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1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보우, 녹천, 영동 등 7개 군지역 산모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혼모를 위한 대책도 만들어 긴급 생활비와 주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출산 육아 수당 1,0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수단으로만 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현금 정책이든 다른 형태의 정책이든 간에 저출생이라는 문제에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도와주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 출생의 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여야만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뭐 결혼을 해야만 지원한다든가. 여기 보면 결혼을 했을 때 축하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요. 과거처럼 동거하는 경우에 낳는 아이들 또는 혼외자의 문제라든가 미혼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혼외자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이는 낳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출산 문제를 할 때 공식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출산 문제에 집중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번 지원책 중에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반드시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저출생을 해결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의료복지적인 관점의 그런 어떤 사회복지 제도인 것이고요. 이미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이게 저출생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비혼 출산에 대해서 어떤 뭐 터부시하고 보호하지 않고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일단은 그 출생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난자 냉동 지원 사업에도 소득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던데요. 네. 그것도 좀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로 꼭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난임이라든지 뭐 난자냉동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 본인이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보고 생각났던 제가 찾아봤던 댓글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대출이자가 있는데 무주택자만 지원하면 내 대출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도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소득 기준을 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출생을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 좀 듭니다. 기존의 이제 저출생의 설문조사라든지 그 현황 분석에서 보면 대부분 육아, 교육, 정주 여건 이걸 대표적으로 꼽았거든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요인별로 대응하는 것이 잘 안 맞았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다. 훨씬 더 부자들이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이 그럼 출산율이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걸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워라밸, 워킹 라이프 밸런스,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으로 전체적인 문화적인 흐름 그 부분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가 200년 전에도 2 밑으로 떨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이. 그럼 프랑스의 잠재적인 슬로건이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준답니다. 예. 물론 뭐 국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지만 다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인식이에요. 외국인 입양, 외국인 이민 들어오는 거 다 받고요. 비혼, 뭐 미혼모 다 받아주고 키워주고 다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 코드에 맞게 대한민국에서도 7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나중으로 미뤄요. 왜냐하면 신혼 뭐 예를 들어 주택 특공 이런 거에서 불이익이 있고 막 하니까 뒤로 미루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읽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혼이라든지 신혼 혼인신고를 했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현실적, 문화적 코드에 맞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에 그래도 이번에 충북에서 발표한 전체적인 지원 안들을 보니까
꽤 맞추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결혼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현실적으로 필요할까요? 지금 그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은 여성 경제 활동률이 80.8%인데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뭐 많은 복지 제도가 있지만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를 조금씩 도입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회적인 시각이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고용 안정 부분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고 아니면 이분들을 좀 이렇게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제도를 마련한 그런 국가나 아니, 그런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그 휴직하는 사람 말고 다른 남아서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반사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팽배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도 잘 살아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경제는 어려워지고 이런 뭐 기후 위기도 심해지고 이런 뭐 많은 그런 어떤 막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체적이기도 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갑질 문제가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사안과 별도로 문제로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려면 실제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그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여건을 갖고 있는지를 근본적인 조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정책 당국자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던 정책들을 내놔요. 예.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대 중반의 연구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 연구원은요. 자기가 20대 때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여기다 투영해서 정책을 갖고 오죠. 더 심한 건 60대의 경우에는 더 심한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했는데요. 내가 놀란 것이 거기에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들이 전부 50대, 60대만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실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생각을 갖고 있는 20대가 나와서 왜 우리가 애를 안 낳는지에 대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청주시 같으면 제일 먼저 저출생 문제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그 대학생들이 왜 니들은 애를 낳지 않을 거냐? 왜 니들의 선배들은 애를 낳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높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대안이 나오지. 뭐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주부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지금의 40대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갖고 있던 이유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애를 낳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자기들의 자녀들이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자기들이 극복하지 못하면 우유값 조금 더 주는 거의 문제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가까운 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2를 넘기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습니다. 37세대에 있습니다. 가임할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고연봉의 그 공무원분들, 거기에 정주 여건, 교육 여건, 명문고등학교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충북으로 보면 진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1.1이 넘죠. 진천이 1인당 GDP에서 탑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 2년 연속 충북에서 1등에 있죠. 그들이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나 공동 육아 나눔터 등등등. 요즘 보면은 이제 직장 내 공동 뭐 유치원이라든지 공동 육아하는 이런 시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하면서 또 인구 증가율이 탑에 있죠, 진천이. 그래서 좋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만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 교육에 있어서 좋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속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딱 첨언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가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세종시의 잘된 정주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사실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겁니다.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서울시가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0.70명의 합계 출산율을 이번 2023년 2분기에 보였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0.63명입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은데 합계 출산이 이렇게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서울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죠. 자기가 경쟁에서 밀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많은 젊은이들은 사실상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여건이 좋아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수록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후의 출산 정책에서 생각해야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부터요. 네, GKRT 땡땡님께서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 유입이 많은 편이고 공공기관들이 이전되면서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었음. 현금이 아니라 일자리가 답이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신 교수님. 아까 제가 비혼 출산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 이퀄 출산이라는 이 고정관념부터 버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산 문제에 대해서 꼭 결혼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근대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댓글 한 사람은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 요즘 좀 다른 사회 문제랑 엮어서 오염수 풀어놓고 애 낳으라고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고 앞으로 위험할 것 같은데 나보고 애를 낳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사실 가장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9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